73세 김순예 어르신, 어제 저녁 냉장고 앞에서 5분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치매 오는 건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치매 아니에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치매처럼 뇌를 망가뜨린다는 거 아세요?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인데요.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 걸릴 확률이 2.6배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순예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이걸 완전히 뒤집었다는 겁니다. 치매약 하나는 안 먹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순예 어르신의 통장에는 매달 25일 딱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유족연금이에요. 3개월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150만 원이었어요. 하루아침에 40%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우자라서 평생 매달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혼자 사니까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관리비는 똑같이 15만 원 나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7만 원, 휴대폰 3만 원, 25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요. 부식비가 30만 원 나갑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무릎 주사 맞으러 정형외과 다니면 병원비 10만 원. 계산해보니 한 달에 70만 원이 기본으로 나갑니다. 남는 건 20만 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TV 고장나면 끝이에요. 보일러 고장나면 끝입니다. 치과 가야 하면 그것도 끝이에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저녁 7시 밥을 먹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서요. 50년 동안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습관적으로 그릇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요.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9시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는데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어르신은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찾아서요. 하지만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7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래요. 친구 100명보다 진짜 이야기 나눌 사람 1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혼자라서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던 분이에요. 어디 가세요? 장 보러요. 나도 장 보러 왔어요. 같이 가요.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마트를 돌면서 이거 어디 있어요? 저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았던 시간이 바로 그 20분이었다는 거요.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0월 아침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호박죽을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예전에는 이 죽을 끓이면 눈물이 났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디선가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봐야겠어.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천천히 걸어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산책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혼자 걷고 어떤 분은 둘이서 걷고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인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요. 하루 중에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는 것. 그게 하루를 견디게 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마트에서 만난 그 할머니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지관 1층에 있는 카페에서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이었어요. 할머니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연락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체조교실 있어요. 나 거기 다녀요. 같이 가볼래요?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권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갔어요. 3층 강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됐어요. 다들 여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음악을 틀고 체조를 가르쳤어요. 팔을 위로, 옆으로, 아래로.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동작도 잘 안 따라가고 사람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다들 물 마시며 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나도 처음 왔을 때 어색했어요. 근데 몇 번 오면 괜찮아요. 그 할머니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식은 미국에 있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죠. 근데 여기 오면 좀 나아요. 사람들 만나니까.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복지관에 갔습니다. 체조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어르신들이 생겼어요. 김할머니, 박할머니, 이할머니. 다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자식이 멀리 사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밝았어요. 웃었습니다. 농담도 하고 수다도 떨었어요.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르신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밝은 게 아니라 밝은 척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나도 외로워요. 근데 여기서까지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이 어르신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밝은 척하는 것도 용기구나. 그날 밤 어르신은 거울을 봤어요. 며칠 만에 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머리가 휘었고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슬펐어요. 늙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살아있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술래야 힘들지? 외롭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눈물이 났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남편 방을 정리하기로요. 3개월 동안 손도 못 댔던 방이었어요.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셔츠, 바지, 재킷, 스웨터. 손으로 만지며 기억했어요. 이 옷 입고 손주 돌잔치 갔었지. 이거 내가 사준 거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계속했어요. 옷을 깨끗이 개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다 버릴 수는 없었어요. 몇 벌은 남겨뒀습니다. 그 중에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스웨터가 있었어요. 회색 스웨터였습니다. 부드러운 울 소재였어요. 어르신은 그 스웨터를 입어봤습니다. 큰 사이즈였지만 따뜻했어요. 남편이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입어야겠다. 책상도 정리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 수첩, 펜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 글씨가 보였어요. 순례 생일 선물 사기, 병원 예약 수요일 이시, 전국 알기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글씨를 보며 울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생각했다는 게, 자기를 위해 이런저런 신경을 썼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미처 말 못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책장에 꽂아뒀어요. 가끔 꺼내서 볼 작정이었습니다. 방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남편을 지운 게 아니라 남편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 마음속에 있었어요. 도쿄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500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대요. 그 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3가지였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밥 먹는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둘째, 작은 사회 활동. 친구 많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2~3번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면 충분했습니다. 셋째, 작은 목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산책하기, 오늘 밥 잘 먹기, 이런 작은 목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이 3가지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연금은 여전히 90만 원입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바빠요. 한 달에 1번 전화하면 다행이에요. 명절에나 볼까 말까 합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가끔 눈물 나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아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한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올 때, 새가 지저귀일 때, 산책길에 꽃이 피었을 때, 누군가와 인사를 나눴을 때, 밥이 맛있을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채워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만족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깨달았어요.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구나. 복권 당첨되거나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 죽이 맛있었던 것, 산책길에 만난 할머니와 웃으며 인사한 것, 저녁에 읽은 책 구절이 마음에 와닿은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노래교실이었어요. 박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나 노래 못해요. 괜찮아요. 다들 못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따라갔어요. 노래방 기계가 있었습니다. 트로트를 불렀어요. 남진,
나훈아, 패튀김. 옛날 노래들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아는 노래였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들 박수 쳐주고 웃어줬습니다. 어르신도 용기를 내서 한 곡 불렀어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사가 슬펐습니다. 하지만 참고 끝까지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모두 박수쳤습니다. 잘하셨어요. 목소리 좋으세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오늘 참 좋았다.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산책,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체조교실, 금요일에는 노래교실,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 평화를 줬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요즘 웃고 있네. 거울을 보니까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5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식단도 아니었어요. 바로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야. 오늘 친구 만나는 날이야. 오늘 좋아하는 드라마 하는 날이야. 이런 작은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 일어나게 돼요. 밥을 먹을 이유가 있으면 밥을 먹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살아가게 돼요. 김순례 어르신에게도 이유가 생겼어요. 화요일 아침이면 오늘 체조교실 가는 날이지 하고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면 오늘 노래하는 날이지 하고 기대했어요. 일요일 오후면 내일 산책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이유들이었지만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건강은요? 괜찮아. 요즘 복지관 다녀. 복지관요? 응. 체조도 배우고 노래도 불러. 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어르신도 놀랐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밝아졌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기운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달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달라진 걸까?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똑같았어요. 주름도 똑같고 흰 머리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나 좀 밝아진 것 같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90만 원이에요. 자식들은 여전히 바빠요. 외롭고 가끔 눈물 나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 창밖의 새소리, 산책길의 꽃, 친구와 나눈 인사, 맛있는 밥, 좋은 책 구절,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워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만족으로 충분해요. 일본의 선승 료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으면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눈을 보고 싶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세계 여행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봄에 꽃을 보고,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가을에 단풍을 보고,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는 것. 그게 전부예요. 김순례 어르신은 이제 압니다. 노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노년은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작은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누굴 만날지, 오늘 뭘 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롭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돼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연락하는 거예요. 어쩌다 전화 오면 고맙고,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챙깁니다. 내가 나를 돌봐요. 밥 잘 먹고,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웃고, 노래 부르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할머니를 만났어요. 7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남편을 얼마 전에 떠나보낸 분이었어요. 눈이 붓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그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나도 작년에 남편 떠나보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어떻게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그랬는데요, 뭐.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 정말 괜찮아져요. 완전히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외롭고 가끔 눈물 나요. 근데 그래도 살만해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체조해요. 그날 어르신은 그 할머니 옆에서 체조를 했습니다. 동작을 알려주고 격려했어요.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체조가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할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어르신은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며 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네. 자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힘들었어요. 자기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복지관에서요. 할머니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좀 나아 보이네요. 네, 지난주에 어르신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체조교실 끝나면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좋았던 것도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르신은 요즘 행복하세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글쎄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빠듯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위로가 돼요. 꼭 행복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럼요. 그냥 괜찮으면 돼요. 괜찮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내일도 눈을 뜰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게 웃고 있을 이유는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린 이 작은 선택들 때문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냈으니 내일도 살아낼 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70이 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더 불안해질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서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고, 직장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있고, 퇴직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쉬어도 되는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눈을 뜨면 무언가 모를 허전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 돈이 내가 죽을 때까지 버텨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울을 보면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는 자신이 낯섭니다.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병원 갈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라도 하면 바쁘다는 말이 먼저 돌아오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명절에 모이는 가족도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불안이 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3세의 이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자리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로 은퇴를 선언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고 밭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한가해졌는데도 불안이 커진 것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바빠서 잡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몸은 쉬는데 마음이 더 바빠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 3년 이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70 이후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불안에서 벗어나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이유를 막연하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불안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70이 되면 더 불안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것이라고 치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불안은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70 이후 불안이 커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인정하지 않기입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0 이후에 불안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 안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 못 드는 새벽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오랜 친구의 부고를 받았을 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모양을 바꿔서 나타납니다. 충청남도 보령에 사는 74세 최병수 씨는 평생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늘 이야기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정작 본인의 죽음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멀쩡하게 바둑을 두다 쓰러졌고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최병수 씨는 며칠 동안 이상한 상태가 됐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TV를 봐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일까? 나는 몇 년이나 남았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낮에도 이웃집에 불쑥 찾아가고 밤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계속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진 것입니다. 최병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모든 것이 불안해졌어요. 이 고백 속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다른 모양으로 튀어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가족에 대한 집착으로, 쓸데없는 걱정들로 변장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정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70이 되어서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의 종류가 더 다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연봉을 비교했다면 이제는 자식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애는 아직도 전세인데 옆집 아들은 아파트를 샀다더라. 우리 딸은 명절에 한 번 오는데 저 집 딸은 매주 온다더라. 건강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정정하게 다니네. 재산도 비교합니다. 우리 살던 동네에 누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비교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71세 박순자 씨는 젊은 시절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소박한 공무원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다니까. 손자가 벌써 영어 회화를 한다고. 우리 남편이 용돈을 이만큼 줘요. 집에 돌아오면 박순자 씨는
남편에게 괜한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박순자 씨는 아이 둘을 건강하게 키웠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저녁이 있었고, 남편과 40년 넘게 큰 싸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비교하는 습관이 가려버린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언제나 자신보다 나은 것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무한한 비교의 사다리를 오르는 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쓸모를 증명하려는 강박입니다.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조금 더 정확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정의했습니다. 직함이 있었고, 해야 할 역할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이 불편해서 일을 억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필요도 없는데 봉사활동에 여러 개를 등록하고 무리하게 파트타임 일을 찾고 자식들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기도 합니다. 몸이 힘든데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쉬면 쓸모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쓸모가 있어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70 이후 평안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의무감입니다. 70이 되어도 여전히 피곤한 인연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년 직이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오랜 이웃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불쾌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버텨낼 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몸의 체력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웃어야 하고, 듣기 싫은 말을 참아야 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는 크게 소진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합니다. 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 의무감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관계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소진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성과 중심 사고를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평생을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저축, 더 나은 자식들, 더 건강한 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 그 성장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제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은 늘어나기보다 쓰는 쪽이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갈 사다리도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쉬면서 죄책감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낭비된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게으른 것 같고,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운동을 빠지면 건강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이 은퇴 후에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과를 위해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위해 사는 시대입니다. 성과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의미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 전환이 70 이후의 삶을 바꿉니다. 자,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70 이후 불안의 본질은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마음, 쓸모를 증명하려는 마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마음, 성과를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70세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하루를 단순하게 줄이기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족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너무 빽빽하게 채우려 합니다. 아침에 운동, 오전에 노인 대학, 점심에 친구 약속, 오후에 손자 돌봄, 저녁에 교회. 이렇게 일정이 가득 찬 하루를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루틴을 반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채운 하루가 정말 풍요로운 하루일까요? 아니면 단지 바쁜 하루일까요? 이 둘은 다릅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바쁘다는 것은 몸이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 할 일을 3가지로 줄여보세요. 딱 3가지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 하고 싶은 일 하나, 그리고 쉬는 시간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과 약속 사이에 반드시 쉬는 시간을 넣으세요. 약속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1시간이라도 쉰 후에 다음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덜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70 이후 하루의 진짜 풍요입니다. 두 번째, 비교를 과거의 나로 바꾸기입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원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옆집 친구나 모임의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가요? 10년 전보다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 부분이 있나요? 경험이 쌓였고, 마음이 넓어졌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나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10년 전에 나는 새벽에 빵 하나를 먹으면서도 걱정에 잠 못 들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 걱정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고통을 아직 몰랐는데, 지금의 나는 그 상실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남보다 더 나은 자식을 두었는가 하는 비교에서 벗어나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가 하는 비교로 돌아서면 비교는 독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기입니다.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서 그냥 있어도 됩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되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봐도 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것. 그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일본에는 보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뇌를 쉬게 하고 감정을 정화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휴식은 권리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번째, 관계를 줄이고 깊게입니다. 70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지금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것이 자산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체력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 이런 관계를 두세 개만 깊게 유지하는 것이 100명의 가벼운 관계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는 관계, 내가 늘 베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70의 우정은 오래됐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우정입니다. 5번째, 오늘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가장 보통의 일상 속에 행복의 씨앗이 있다고, 그리고 그 씨앗을 발견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70이 넘으면 이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는 걱정이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오늘 아침에 먹은 따뜻한 밥 한 공기,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저녁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천천히 걷는 동네 한 바퀴.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걸을 수 있다는 것,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직 잃어버리기 전에 오늘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그 연습이 쌓이면 평온이 됩니다. 오늘 저녁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냥 보세요. 뭔가를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오늘의 머무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6번째, 죽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선물이 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인가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 삶이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그는 강진 유배 시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맑아진 정신으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오히려 더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죽음을 억지로 피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인정해 보세요. 그래, 나는 언젠가는 간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설이 70 이후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감동적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윤혜숙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26살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함께 키웠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말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싸울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냥 편했습니다.
편하다는 감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편이 사라졌을 때 윤혜숙 씨는 처음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번갈아 와서 지냈고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았고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정말 혼자가 되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면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이불이 차갑고 그 차가움이 너무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식빵 한 봉지를 사다 놓으면 혼자 먹기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밥 한 공기를 짓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밥을 안 하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면 기운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윤혜숙 씨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10번 깊게 들이마시는 것.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원두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것.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한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말을 거는 것. 오늘은 마트 좀 다녀올게요. 저녁에 된장찌개 해 먹을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루틴이 하루의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흔들리는 배도 닻이 있으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루틴이 윤혜숙 씨의 하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루틴이 2개가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왠지 자신이 불쌍하게 보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길가에 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때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혜숙 씨는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8시에 공원에서 3명이 함께 걷습니다. 많이 웃지는 않습니다. 화려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정말로 충분합니다. 윤혜숙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슬픈 건 여전해요. 그런데 슬픔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슬픔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강민철 씨는 35년간 중학교 체육교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쳤고 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식 날 학교 강당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배웅해 줬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도 먹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간의 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학교 운동장에 나가 아이들의 체육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한 달은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 혼자 다녀왔는데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 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신 왜 그래? 행복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강민철 씨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교사로 살 때는 아이들의 성장이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삶에는 성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도 이상해졌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졌습니다. 아내와 다투는 날도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사소한 것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평 지역 복지관에서 운동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를 가르쳐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철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봉사라니, 나 같은 사람이 봉사를 해도 되나? 교장까지 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들어섰을 때 70대, 80대 어르신 15명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철 씨가 앞에 서서 천천히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보여주자 어르신들이 따라 했습니다. 어떤 분은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고, 어떤 분은 킬킬 웃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몸이 좀 풀렸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민철 씨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2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강민철 씨는 일주일에 3번 봉사를 나갑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어르신들이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그 기다림이 그의 하루를 채워줍니다. 강민철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내가 쓸모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쓸모 있어야 산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나는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지 쓸모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 말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70은 채우는 나이가 아닙니다.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0은 채우는 나이가 아니라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채워왔습니다. 지식을 채웠고, 경험을 채웠고, 재산을 채웠고, 관계를 채웠습니다. 그 채움이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더 이상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를 생각할 시간입니다. 채우는 사람은 늘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덜어내는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가볍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성과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7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온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입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잘 쉬고, 잘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 그것이 70 이후의 충분한 하루입니다. 쓸모보다 평온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 하루에 평온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것은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쓸모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쓸모가 생깁니다.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면서 내일 할 일 하나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오래된 찻잔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듣는 것,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 그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무엇 하나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비교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피곤한 관계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낭비했다는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에는 손이 잘 안 펴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꽉 쥐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한 손가락씩 펴보세요. 그 손이 펴지는 만큼 마음도 펴집니다. 손을 펴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꽉 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70 이후를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70 이후를 잘 산다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은 대로, 몸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작은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꽃이 피어 있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70 이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진짜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황금 노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있었고, 혼자 울었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의 시간입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없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이 70 이후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그늘을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마시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그 소박한 계절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이후의 평온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오늘 하루 비교를 한 번 덜 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 쉬면서 죄책감을 덜 느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 하루도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이 비록 느려도 그 방향이 평온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황금 노후는 화려한 노후가 아닙니다. 황금 노후는 평온한 노후입니다. 황금처럼 빛나는 것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고요함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1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경남 거제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웃한테도요.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이 쑥스러우셨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도 같이 가고 자식도 비슷한 때에 낳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던 친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달려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친구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웃겼던 기억들, 같이 울었던 날들, 고마웠던 순간들.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정을 보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영정 앞에서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어르신 안에서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참을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요. 그 전화가 그날 친구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식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예전엔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날은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곳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7살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근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하고 몸이 좀 나아지면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번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남편 몸이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떠나보내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어르신이 그 수첩을 보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수첩 이야기를 하셨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야? 딸이 말했습니다. 가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요. 혼자요. 버스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내리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다리가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리워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처마 끝을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딸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달력에 나중이라는 날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언제 가실 겁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십니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남매 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남매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억울하셨고 서운하셨고 분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왜 동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어르신이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위독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미운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같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재밌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동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딸깍.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산지 얼마만인지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요. 20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데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설여지신다고요? 선뜻 그렇다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북 영천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그 자책이 평생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르신이 잘한 것들도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남편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컥울컥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소원을 비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어르신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웃으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자신이요? 그 질문이 어르신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할머니의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에 7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동안 진짜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반대로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80이십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오늘 4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기 시작하신 박말순 어르신, 혼자 불국사에 가셔서 드디어 왔구나 하신 김옥순 어르신, 20년 만에 형제집 초인종을 누르신 최수님 어르신, 팔순 생일날 밤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이말래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말래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6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전화도 하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오래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잘 살았어 한마디 하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기, 가보고 싶은 곳 지금 가기, 용서는 나를 위해 하기,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산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